남편을 떠나보낸 지 6년째입니다. 저는 김나정, 62살. 전직 교사 출신이죠. 지금은 서울 북촌에서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저에겐 세상 전부였어요. 아침마다 공방 문을 열고 창가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찢어진 천을 꿰매며 중얼거리곤 했죠. 찢어진 옷은 꿰매면 되는데 찢긴 마음은 어디서부터 꿰매야 할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했어요.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과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지만 그게 전부였죠. 친구 지연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 언니 밥 한번 먹자고 했지만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공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드물 시간이라 고개를 들었죠. 그때 처음 본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도연 씨,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 회색 스웨터에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70이라고 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젊었습니다. 손은 깨끗했고 손톱은 반듯하게 깎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복수선 맡기려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한복인가요? 그는 가방에서 회색빛 두루마기를 꺼냈습니다. 천이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옷이었어요. 어머니 제삿날 입을 겁니다. 소매가 좀 닳았더라고요. 손가락 끝으로 소매를 짚는 그 모습이 섬세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묻어났죠. 저는 천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수선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해주세요. 그는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절제된 미소였어요. 그리고는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래 하셨어요? 6년 됐습니다. 혼자 하시나 봐요. 네. 혼자가 편해서요. 그 말에 정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는 물었죠. 그럼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올게요.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달까요? 저는 그의 두루마기를 펼쳐놓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선을 마치고 정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선 끝났습니다.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오늘 오후에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정도연 씨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수선비입니다. 봉투를 건네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나정 씨,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다른 천도 새 것처럼 만드셨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사 잘 모시세요. 네. 그런데 정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괜찮은 찻집 아세요?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가를 권유하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정보를 물어보는 것뿐이었어요. 골목 끝에 작은 찻집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릴까? 6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꿰며 중얼거렸죠. 김나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도연 씨는 다시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김나정 씨, 이번엔 바지를 수선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그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연 씨는 그 후로도 자주 공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게 됐죠. 수선할 옷이 그렇게 많을 리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정 씨, 오늘도 바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 찻집에서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녹차를 시켰죠. 정도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그러셨군요. 외롭더라고요. 집이 크면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알았어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6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함이 괜찮음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익숙해진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지는 걸, 상처받는 걸, 외로움을 나누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공방에서 차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죠. 정도연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는 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복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교사 시절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나정 씨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요? 네.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정도연 씨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했다고 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넉넉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돈 이야기를 과시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정도연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나정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한정식집이 있는데 거기 가볼까요? 한정식집은 조용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도연 씨는 제 앞에 반찬을 먼저 놓아줬어요. 물도 미리 따라주고 냅킨도 챙겨줬습니다.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식사 중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약 먹을 시간이라서요. 괜찮습니다. 무슨 약이세요? 혈압약이에요. 70인데도 밤에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그는 웃으며 약을 삼켰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에 피곤한 걸 모른다는 말. 그 뉘앙스가 묘했어요. 마치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는 것 같았달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건강하신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건강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정도연 씨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나정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 요즘 나정 씨 생각 많이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떨렸어요. 나정 씨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남은 인생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정도연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는 조르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더 흔들었어요. 며칠 후 친구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거짓말. 표정이 달라. 남자 생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중이야. 아직은. 언니, 좋은 사람이면 놓치지 마. 우리 나이에 다시 만나기 쉽지 않아.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았어요. 62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도연 씨, 저 생각 정리됐어요. 어떻게 하시기로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하는 숨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나정 씨. 후회 안 하게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빠른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리겠어요. 남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친구 몇 명만 불렀죠. 정도연 씨는 그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잘해줄게요. 여보.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신혼의 시작은 달콤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신혼집은 정도연 씨가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햇빛도 잘 들고 가구도 고급스러웠죠.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정도연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달랐습니다. 첫날 밤 정도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죠. 저는 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정도연 씨는 쉬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보, 금방이에요. 조금만 더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첫날 밤이니까, 서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엔 상냥했어요. 커피를 내려주고 아침밥도 차려줬죠. 하지만 밤만 되면 변했습니다. 그는 제 몸을 원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새벽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피곤해요. 금방이에요, 여보. 금방 끝나요. 그 말이 점점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금방이라는 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됐어요.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이게 신혼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 정도연 씨는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좋았어요. 우리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새벽 1시에 전화했어? 근데 말은 없고 숨소리만 들리더라. 무슨 일 있어?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새벽 1시 17분. 지연에게 3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도연 씨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봐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젯밤에 제 폰으로 지연이한테 전화가 갔더라고요. 정도연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실수로 눌렀나 봐요. 여보가요? 네. 어젯밤에 여보 폰 충전하려다가 화면 켜졌는데 실수로 터치한 것 같아요. 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1시에 제 폰을 만진 이유가 뭘까? 충전은 항상 제가 했는데. 그랬구나. 지연이가 놀랐대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정도연 씨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도 정도연 씨는 저를 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진짜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조금만요. 여보 보니까 그냥 안 되겠어요.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참았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정도연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도연 씨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결혼 생활인가? 그날 저녁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자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얼마나 자주인데? 하루에 두세 번? 뭐, 그게 말이 돼? 언니 나이가 몇인데. 나도 힘들어. 근데 거절하면 자꾸 금방 끝난다고 하고.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언니,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집착?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정도연 씨의 사랑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였어요. 언니,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봐. 이건 언니 몸이 망가지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겨우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문제를 말하는 게 맞나? 그날 밤 정도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네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제발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여보, 저한테 거부감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요. 그럼 쉬면서 해요. 제가 다 할게요. 결국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참았어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부부인가? 신혼의 달콤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불편한 반복뿐이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아침마다 온몸이 쑤셨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죠.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정도연 씨는 상냥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나갔다 올까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니에요. 바람 쐬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공장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 씨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잠깐만요.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떨어져 있고 주차장엔 잡초가 자라 있었죠.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공장이에요. 지금은 안 쓰지만 가끔 들러서 정리해요. 정도연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건물 입구엔 녹슨 철문이 있었고 그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섬뜩했어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서류 좀 찾아야 해서요. 네.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서 습기가 차 있었어요. 먼지가 코를 찔렀죠. 정도연 씨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어요. 같이 내려가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왜 저까지 내려가야 하나?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같이 가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가파랐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어요.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하 창고는 더 어두웠습니다. 천장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엔 낡은 선반들이 있었고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정도연 씨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어디 있더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긴 생머리, 환하게 웃는 표정.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왜 이런 곳에 사진이 있을까? 저는 다가가서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정도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어요. 옛날 직원이에요. 직원이요? 왜 사진이 여기 있어요? 오래전에 붙여놓고 그냥 뒀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는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동작 같았어요. 그냥 버릴게요. 쓸데없는 거니까. 정도연 씨는 액자를 구석에 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어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왜 서둘러 치우는 걸까? 왜 별 의미 없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을까? 여보, 찾는 거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어요. 정도연 씨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여기 조용하니까 좋네요. 네.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침의 상냥함은 사라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안 돼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그는 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저는 벽을 짚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이요. 여기서는 정말 안 돼요. 여보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을 밀었어요. 하지만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여보, 그만해요. 나중에 집에서 해요. 지금이 좋아요. 여보, 금방이에요. 결국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하 창고에서 먼지와 습기 속에서 저는 그의 요구를 견뎌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한 형광등 빛이 깜빡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끝나고 나서 정도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하니까 더 좋네요. 다음에 또 올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제가 결혼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냥함은 어디로 간 걸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정도연 씨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았죠? 드라이브 겸 다녀와서 좋았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라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으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신혼의 얼굴인가? 이게 행복한 사람의 얼굴인가? 그날 밤 정도연 씨는 또 저를 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견뎠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지하 창고의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깨진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직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왜 그 사진을 그렇게 서둘러 치웠을까? 의문은 계속 커져갔지만 저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으니까요. 지하 창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도연 씨의 요구는 더 잦아졌어요. 하루에 2~3번이 아니라 4번, 5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도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그는 뒤에서 다가왔어요. 여보, 잠깐만요. 그 말이 공포의 신호가 됐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견뎌야 하는구나. 여보, 지금은 안 돼요. 밥하는 중이에요. 금방이에요. 불 좀 끄고요. 결국 불을 껐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뒤에서 들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 차가운 싱크대의 감촉,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에도 똑같았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청소하는데 정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 참 예쁘네요. 여보, 청소 끝나고요. 아니요. 지금이요.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그는 청소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강했고 제 힘은 너무 약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대낮이었어요. 이웃집 발코니에서 누군가 빨래를 넣는 소리가 들렸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는데 저만 이 지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맛있어서 힘이 나요. 여보 덕분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채로 그는 저를 끌어당겼어요. 여보, 식사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저는 접시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매일 매순간 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제 몸을 지탱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뺨은 살이 빠져 있었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몸이 너무 힘들어. 매일 온몸이 쑤시고 잠도 못 자겠어. 언니, 그거 남편 때문 아니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정도연 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언니, 솔직히 말해. 남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진 않아. 그냥 자주 그래. 얼마나 자주인데? 하루에 서너 번?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병이야. 중독이라고. 중독.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도연 씨는 중독된 걸까? 저에게? 아니면 그 행위 자체에?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려고 했습니다. 여보, 저 좀 일찍 자도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세요. 푹 쉬어요. 정도연 씨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겠구나. 하지만 1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연 씨가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여보, 자요? 네,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여보 보니까 그냥 못 자겠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도연 씨의 눈이 빛났어요. 뜨겁고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끝낼게요. 결국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참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정도연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재였습니다. 서재 문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정도연 씨는 그곳을 서류 보관용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노트북 자판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도연 씨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북을 닫는 소리,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여보, 왜 앉아요? 물 마시려고 나왔어요. 여보는 뭐해요? 운동 영상 봤어요. 체력은 유지해야 하니까요. 정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의 눈빛은 너무 뜨거웠어요. 식지 않은 욕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예요?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영상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운동 영상을 보면서 왜 숨을 그렇게 거칠게 쉬었을까? 왜 서재문을 잠가놨을까? 그럼 이제 자러 가요. 너무 늦었어요. 네, 여보. 같이 가요. 침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도연 씨는 뭘 보고 있었을까? 정말 운동 영상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정도연 씨가 서재로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도연 씨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 있었고 몸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으니까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도연 씨는 매일 저를 원했고 저는 매일 무너져 갔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결혼 전엔 매주 나갔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정도연 씨가 함께 있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여보, 오늘 교회 봉사 모임 가야 해요. 오늘이요? 같이 있고 싶은데. 오래 안 갔어요. 언니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정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찍 들어오세요. 너무 늦으면 걱정될 거예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교회 지하 식당에 도착했을 때 언니들이 반겨줬어요. 나정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팠어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정신없어서요. 맞아, 신혼이니까 바쁘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봉사는 김장김치 담그기였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독에 담았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쉬는 시간에 최영숙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65살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늘 조용히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정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언니. 우리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숙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정 씨, 혹시 결혼하신 분이 정도연 씨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랑 어디서 뵌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방에서 처음 만났어요. 왜요? 영숙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실은 말이에요. 그분이 전에 저한테도 연락하셨어요. 네. 한 2년 전쯤이었어요. 교회 친목 모임에서 명함을 나눴는데 그 후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처음엔 교회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엔 식사 한번 하자고 했어요. 저도 혼자였거든요. 남편을 일찍 보냈어요. 영숙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번 만났어요. 그분이 참 예의 바르고 좋은 분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자꾸 제 집에 오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엔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 후로 다시는 안 봤죠. 그럼 언니는 그분이랑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영숙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식사 몇 번 한 게 전부예요. 근데 나정 씨, 그분한테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무슨 느낌이요? 뭔가에 굶주린 느낌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 같은 거요. 소유욕.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나정 씨, 그분이랑 결혼하셨다고 들어서 놀랐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분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연락했을까요? 영숙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때 그분 휴대폰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장된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여자 이름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도연 씨는 저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만났던 거죠. 그리고 영숙 언니처럼 거절당하면 다른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나정 씨,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언니. 하지만 저는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죠? 제가 속은 겁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봉사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도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봉사하고 언니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늦었어요. 다음부턴 미리 전화해요. 연락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안했다고요?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알겠어요. 저는 서둘러 공방으로 갔습니다. 바늘과 천을 꺼내 앉았어요.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늘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실을 꿰려고 했는데 바늘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어요.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었어. 중얼거린 말이 공방에 울렸습니다. 정도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거절했듯이 아마 다른 여자들도 거절했겠죠. 그래서 저를 찾았던 겁니다. 62살의 외로운 거절하지 못할 여자를요. 지하 창고의 사진 속 여자도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전부인? 아니면 정도연 씨가 집착했던 또 다른 누군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결혼은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날 밤 정도연 씨는 또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금방이에요. 여보 얼굴만 봐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저는 눈을 감고 견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했어요. 새벽 4시 정도연 씨가 잠든 후 저는 일어났습니다. 공방으로 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사유, 참을 수 없는 이유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써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요. 이혼 사유를 적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어떻게 끝내야 할까? 정도연 씨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밤만 되면 변했죠.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좀 갈까요? 장 봐야 할 것도 있고. 네, 그럴까요?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차 안에서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할까? 언제까지 이 사람 옆에 앉아 있어야 할까?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발밑에서 뭔가 굴러 떨어졌어요. 립스틱이었습니다. 작고 얇은 립스틱, 금색 케이스에 빨간 뚜껑이 달린.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케이스를 열어보니 붉은색이었습니다. 진한 붉은색. 제가 쓰는 색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정도연 씨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뭐가요? 이 립스틱이요. 제 거 아닌데. 아, 그거요. 누가 차에서 떨어뜨렸나 봐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친구 태워준 적 있는데 그때 떨어진 건가. 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립스틱 색을 봤습니다. 영숙 언니가 즐겨 바르던 색이었어요. 여보, 혹시 최영숙 언니 아세요? 정도연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요? 교회 봉사 모임에 계신 분이요. 65살에 혼자 사시는 분. 모르는데요. 왜요? 이 립스틱 색이 그 언니가 쓰시던 색이거든요. 정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여보, 립스틱 색이 다 비슷하잖아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이어졌어요. 영숙 언니가 말했던 것들, 지하 창고의 사진, 새벽 전화, 잠긴 서재, 그리고 이 립스틱. 여보, 영숙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2년 전에 여보가 연락했었다고. 정도연 씨는 침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는 저만 만난 게 아니었죠. 영숙 언니도 만났고 아마 다른 여자들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다 거절당하면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그게 저였고요. 여보,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에요. 이제 다 알아요. 저는 립스틱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마트에 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보, 어디 가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도연 씨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을 펼쳤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연 씨가 돌아온 거였어요. 그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여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했던 거죠. 외로움을 채우고 욕구를 해소할 사람이요. 정도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여보, 저는 여보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하루에 서너 번씩 요구하고 거절하면 무시하고
제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른 척하는 게 사랑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제가 너무 심했나요?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죠. 정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도연 씨, 이제 그만합시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왜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여보라는 말은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 없으니까요. 정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보, 아니 나정 씨.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고쳐지지 않아요. 이건 정도연 씨의 본성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그 말을 듣자 정도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나정 씨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정도연 씨는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제 몸도 제 마음도요.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나정 씨,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았어요. 매일 밤 제가 거절할 때마다 정도연 씨는 무시했잖아요. 그게 몇 번이었는지 아세요? 정도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침실로 갔어요. 옷을 몇 벌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다른 데서 지낼 거예요. 친구 집에 가 있을게요. 나정 씨, 이러지 마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도연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나정 씨, 제발이요. 놓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에 정도연 씨는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요.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갈게. 며칠만 있어도 될까?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잘했어, 언니. 이리 와.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택시를 타고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나정, 수고했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결혼 생활 2달. 짧았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제 인생을 다시 꿰맬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정도연 씨는 끝까지 붙잡으려 했어요. 매일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죠. 재산 분할도 간단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3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햇빛이 눈부셨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고 낙엽이 길에 흩어져 있었죠.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이제 시작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와 먼지를 날렸어요. 저는 천천히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재봉틀, 바늘, 천뭉치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죠. 며칠 동안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천을 다시 정돈하고 재봉틀을 손질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간판을 바꾸기로요. 예전 간판은 나정한복 공방이었어요. 평범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름이 필요했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이름. 마음수선실 김나정. 새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목공의 장인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느낌의 나무 간판을 만들었어요. 붓글씨로 쓴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간판이 완성되던 날 저는 직접 달았어요.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죠. 간판을 다 달고 내려와서 바라봤습니다. 마음수선실 김나정.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옷만 수선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수선하는 곳.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곳. 재오픈 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연, 영숙 언니, 교회 봉사 모임 언니들. 모두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언니 축하해. 정말 멋진 이름이야. 나정씨, 새 출발 응원할게요. 저는 그들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들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차를 내오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앞으로의 계획도요. 웃음소리가 공방에 가득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예전 단골들이었어요.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잠깐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에 찢어진 한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선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어디 볼게요. 저는 한복을 펼쳤습니다. 소매가 크게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간판 이름이 특이하네요. 마음수선실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옷만 수선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수선하고 싶어서요. 와, 멋진데요. 저도 요즘 마음이 찢어진 것 같거든요. 그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천천히 꿰매면 됩니다. 찢어진 건 언젠가 다시 붙으니까요. 그럴까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찢어진 한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꿰매지고 있구나. 찢어졌던 제 마음이 한 땀씩 붓고 있구나. 창가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어요. 커튼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어요. 누군가의 요구도 무거운 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바늘과 천만 있었죠. 저녁이 되어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음수선실 김나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결혼이었어요.
이젠 내 인생을 다시 꿰맬 거예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날 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공방 다녀갔어. 간판 너무 예뻐. 언니도 예뻤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뻤어.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문득 정도연 씨가 떠올랐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그 사람도 불행했겠죠. 사랑을 소유로 착각했으니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도연 씨 사랑은 체력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그 말이 달빛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방으로 가는 길 단골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사장님, 간판 바꿨더라고. 마음수선실? 이름 참 좋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장님도 마음수선 다 끝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꿰매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끝이 보여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하면 또 찢어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을 들고 천을 펼쳤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찢어진 옷을 꿰맬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한 땀 더 꿰맬 거예요. 바늘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나정,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한 땀씩.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이 살랑 흔들렸어요. 마음수선실 김나정. 그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속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찢어진 것들을 꿰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다시 수선하며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되겠죠. 흉터는 남겠지만 그것도 제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강하니까요. 바늘이 천을 꿰맸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마치고 저는 실을 끊었어요. 완성됐습니다. 또 하나의 수선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